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여러 금융 전문가들의 글, 또 칼럼들 속에서 돈 관리의 진짜 핵심, 그 원칙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아끼고 모으는 걸 넘어서요, 경제적 자유랄까? 좀 더 풍요로운 삶, 이걸 위한 구체적인 지혜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 사는 수단 그 이상이라는 거죠. 아, 그 이상이다? 네, 우리 삶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보는 건데요. 핵심은 그거죠. 돈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체적으로 다루는 능력, 이걸 기르는 것. 다루는 능력. 네. 그리고 이걸 계속할 수 있게 어떤 시스템이나 습관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걸음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돈 관리가 뭐 복잡한 금융기술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한다. 이 점을 많은 자료들이 똑같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태도, 마음가짐이 모든 것의 기본이죠. 특히 그 작은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 지적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1,000원 한 장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결국 큰 부를 만드는 시작이다. 뭐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아, 유명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돈을 유용한 도구로 써야지 거기에 우리가 종속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 자료에서 계속 나와요. 돈 자체가 막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방향을 잃기 쉽다는 거죠. 그 모건 하우절이라는 클럼리스트의 씨앗, 영어로 시드머니, 비유도 좀 생각해 볼 만했어요. 돈을 그냥 당장 써버릴 게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심는 씨앗으로 봐라. 네네. 이게 그냥 절약하세요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오늘의 작은 씨앗이 미래의 어떤 나무가 될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하니까요. 다른 전문가들도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나요? 그게 바로 미래 가치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아, 미래 가치. 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능력,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태도를 실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그건 바로 수입보다 적게 쓰는 것. 하하, 역시 기본이군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죠.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법을 알면 그게 바로 현자의 도리다. 와, 몇백 년 전 말인데도 지금 딱 맞네요. 그렇죠. 이게 뭐 재정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보다 적게 쓴다. 이건 결국 저축으로 이어지는 건데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뭐 황금률처럼 말하는 게 선저축 후 지출 원칙이더라고요. 아, 네. 그 유명한 원칙. 수지 어머니, 남는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라. 이 말이 아주 그냥 직설적이에요. 맞아요. 딱 와닿죠. 근데 사실 월급 받으면 카드값 내고 뭐 이것저것 꼭 써야 하는 거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첫걸음, 이건 뭘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법으로 자료들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그 금액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행동 자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행동이요? 네. 처음부터 막 큰 금액을 저축해야지 이게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저축 계좌로 옮기는 행동, 이걸 시작하는 걸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 일단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출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서 새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가끔 카드 명세서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썼나? 하고요. 아, 그렇죠. 결국 소득 빼기 저축은 지출. 이 공식을 현실로 만들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많은 자료에서 최소 수입의 10%는 먼저 떼어놓으라고 하던데 이 10%라는 숫자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건가요? 10%는 일종의 경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실천하기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리 효과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뭐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아, 최소한의 수준? 네,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어떤 자료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더 공격적으로 하거나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네, 중요한 건 10%든 5%든 그 비율 자체가 아니라 먼저 떼어놓는 행위, 그리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습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긴 의지만으로는 꾸준히 하기 어렵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라는 조언도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월급날 딱 맞춰서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하는 거. 이게 제일 대표적이고요. 네, 맞아요. 자동화. 그냥 뭐 의지력에 기대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어도 저축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동화는 의지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존 템플턴이 젊었을 때 소득의 50%를 저축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50%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10%, 20%라도 꾸준히 자동이체 하면 이게 시간이 쌓이면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자동으로 꾸준히 실행되는 시스템, 이걸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시스템 구축의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 관리 이야기도 나오는데 503020 규칙 같은 가이드라인도 소개됐어요.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 집세나 교통비, 식비 같은 거요. 30%는 원하는 것, 취미나 외식 같은 거. 그리고 나머지 20%는 저축이나 투자.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 503020 규칙은 아주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내 지출 패턴을 좀 파악하고 예상을 어떻게 나눌지 틀을 제공해 주니까요. 네, 기준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비율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내 재정 상황이나 목표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빚 갚는 게 더 급하다. 그러면 원하는 것 비율을 좀 줄이고 저축이나 부채 상환 비율을 높여야겠죠. 아, 그렇죠. 유연하게. 네. 핵심은 예산 짤 때 저축 투자 항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통장 쪼개기도 여러 자료에서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이렇게 나누면 돈의 흐름이 딱 보이고 목적별로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맞아요. 통장 쪼개기는 돈에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름표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각 통장의 목적이 명확해지니까 예상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특히 그 비상금 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아, 맞아요. 비상금. 네. 비상금 통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비가 크게 나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렵게 모은 저축이나 투자를 깨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보통 최소 3개월치, 이상적으로는 한 6개월치 생활비를 권장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축 시스템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게 첫 단추라면 보내주신 자료들은 다 같이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내 돈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불리는 방법인데요.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실제 구매력을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그렇죠.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맞아요. 만약에 은행 예금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내 자산이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유지하고 또 미래에 더 큰 자산을 만들려면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거의 모든 자료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 생각나네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바로 그 말이죠. 단순히 월급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러니까 자산소득 또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정확합니다. 투자는 이제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안정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활동이 됐어요. 다만 투자를 단기 대박을 노리는 투기나 도박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 중요하죠. 네. 자료들은 한결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건전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전략으로 분산 투자를 꼽고 있어요. 분산 투자. 이것도 참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위험 줄이려고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데 나눠 투자라는 원칙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100배기 나이 법칙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그 100배기 나이 법칙은 특히 젊은 투자자들한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30세라면 100에서 30을 뺀 70%, 이 정도는 주식이나 펀드처럼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좀 변동성도 감수해야 하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처럼 안정적인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거군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간이 줄어드니까 점차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절은 해야 하고요. 시장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사고 팔지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매달 그냥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가 더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인상 깊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게 왜 더 유리한 건가요?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추는 건요,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만큼 어렵습니다. 하하, 그렇죠. 저도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적립식 투자는 이런 예측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줘요. 주가가 낮을 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주가가 높을 때는 적은 주식을 사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 이걸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아, 코스트 에버리징? 네,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복리의 마법도 결국 시간과 꾸준함 속에서 발휘되는 거니까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재정적 자유를 얻으려면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워런 버핏은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규칙을 강조했잖아요. 결국 투자도 공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투자는 운이 아니라 지식과 원칙에 기반해야죠.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투자하려는 대상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또 감정적으로 사고팔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버핏의 조언은 큰 수익을 좇기 전에 내 원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연 7%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좀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 정도 수익률은 장기적인 시장 평균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목표치로 제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보장된 수치는 당연히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소득을 늘리는 데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아무리 아껴도 애초에 버는 돈 자체가 적으면 부자가 되긴 어렵다, 이런 좀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절약과 저축이 부를 쌓는 기초라면 소득증대는 그 속도를 높이는 엔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백만장자 이웃이라는 책 아시죠? 그 저자 토머스 스탠리의 연구 결과가 좀 흥미로운데 자수성가한 부자들 상당수가 소득원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여러 개였다. 네, 본업 말고도 부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여러 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은 저축하고 남은 돈의 일부, 예를 들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고 권하는군요. 맞습니다. 당장의 소비가 아니라 미래 소득을 늘리기 위한 투자로 보는 거죠.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하는 것들이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N잡, 그러니까 부업을 갖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즉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을 높은 투자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인적 자본 투자. 네, 내 직무 역량을 키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부업을 통해서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것, 이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수입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오히려 더 큰 위험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 이렇게 열심히 벌고 또 투자해서 자산을 불렸어요. 그럼 그 다음 과제는 이걸 지키는 것이겠죠.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방어 시스템이 약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들이 있었나요? 자산 보호, 즉 리스크 관리는 정말 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보험입니다. 아, 보험. 네, 실손 의료보험이나 암보험처럼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 이건 비용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로 봐야 해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힘들게 모은 자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거든요. 둘째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비상금이겠네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 두는 거예요. 맞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빚을 내거나 투자를 깨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되는 거죠. 네, 비상금은 재정적인 유연성을 주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분산 투자, 그 자체가 또 방어 전략이 됩니다. 아, 분산 투자가 공격이면서 수비도 되는군요. 그렇죠. 특정 자산이나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니까요. 분산 투자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면서 동시에 아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기도 한 거죠. 돈 관리의 절반은 공격, 즉 불리는 거지만 나머지 절반은 수비, 즉 지키는 거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고 또 지키는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통장 잔고 숫자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자료들은 말하던데요. 네, 맞아요. 하버드 행복 연구 같은 걸 봐도 일정 소득 수준 넘어가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줄어든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분명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선택의 폭을 넓혀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아서브룩스 같은 칼럼니스트는 돈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풍요롭게 하고 또 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관계와 시간. 네. 결국 돈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 예를 들면 자유, 의미, 행복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점이죠.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적게 가지는 데 있다. 이 말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 이게 어쩌면 더 깊은 풍요로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돈 관리는 종종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다면 재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관리하는 게 관계의 건강성이나 재정적 성공 모두에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같이 하는 거 중요하죠. 네. 여기서 핵심은 투명성과 소통이에요. 서로의 수입, 지출, 빚,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다 공유하고 또 돈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이나 경험, 심지어는 어릴 때 경험했던 거, 돈에 대한 가족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이런 것까지 나누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 문제가 사실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현명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공동의 재정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돈 관리라는 건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 돈 걱정에서 좀 벗어나서 각자 그리고 또 함께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현명한 돈 관리의 핵심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돈을 존중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해서 둘째, 저축과 투자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실행하며 넷째, 수입원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다섯째, 힘들게 모은 자산을 지키는 방어막을 구축하고 마지막 여섯째, 궁극적으로 돈을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칙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시나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처럼 오늘 당장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낀 1,000원, 오늘 시작한 10,000원짜리 소액 투자가 10년, 20년 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돈은 단순히 그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또 지원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